네, 남북 분단의 현실과 실향민의 정서를 작품에 담아내는 팔순의 작가가 있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호철 소설가와 함께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50년 만이죠. 이 판문점 소설 지금 다시 네. 2가 지금 나온 건데, 네. 예, 지금 보니까 이호철 작가께서는 분단 작가, 판문점 작가로 지금 널리 또 알려져 계시고, 그 소설 내용을 잠깐 보니까는요, 1961년에 판문점에 갔던 통신사, 기자죠? 영호인가요? 네. 예, 영호하고. 1960년 9월. 예. 네. 작가 진수가 이제 50년이 지난 뒤에 남북 문제를 토론 형식, 대화 형식으로 이제 풀어간 그런 네. 작품인데, 그 50년 전에 쓴 판문점하고 네. 이번에 쓰신 판문점하고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1960년 9월에 처음 갔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때 바로 장면 정권 때죠. 4.19 직후니까요. 근데, 그때는 해방은 1945년에서 한 1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 남북이 여러 가지로 통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도 가능했어요. 이북의 여기자하고 내가 이렇게 토론을 북쪽 체제하고 우리 체제하고 비교해가지고 예. 자유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념 문제라든지 그런 게 토론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장례식 광장을 우리 텔레비에서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변했구나 이북 체제라는 것이. 그러면 저 자체가 뭐냐? 그럼 우리 통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하나를 좀 써야겠다. 예, 판문점 2를. 그래서 옛적에 그거는 한 150이 원고지 200장 200자 원고지 한 150장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한 450장 정도로 중편을 썼죠. 예. 그래가지고 그 두 편을 묶어가지고 판문점이라고 이번에 책을 냈어요. 예. 예. 그 북한 여기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갔었을 때는 또 못 만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 뒤에 1년 뒤에, 그러니까 9월 달에, 60년 9월 달에 가고, 예. 그러면 5.16 직전, 5.16 16일 날 5.16을 할 때 5월 9일 날 또 갔어요. 두 번째로. 예. 두 번째로 가니까 벌써 여기 이전 나오던 여자, 월북한 여자가 기자로 나이도 많은 여자인데 내가 판문점 작가라는 걸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놀랐죠. 예.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때 기자는 그때 그걸로 해서 못 나온다고. 그렇지만 그저 자리만 옮겼다고. 그러면서 그때 모스크바에 이즈베스치아가 공산당 기관지는 뿌라우다고 정부 기관지는 이즈베스치아거든요. 이즈베스치아 기자가 나왔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응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았죠. 안 했죠. 안 하길 잘했어요. 만일 그걸 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 했다가는 5.16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 씨는 처형되었잖아요. 예. 일본서 갔다가요. 막 그런 꼴도 날 수가 있었죠. 그 판문점에 요즘에도 자주 가십니까? 예? 판문점 쪽으로 요즘에도 자주 가십니까? 예, 그 뒤에도 뭔가 MBC에서 89년에 그런 주제 작가와의 현장으로 그런 걸로 또 가고 또 예. 중국에서 작가협회 주석이 왔을 때 8군하고 교섭해가지고 그때 중앙일보에서 여기자 그런 걸로 교섭해가지고 갔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뒤에도 갔었죠. 선생님 고향이 함경남도 원산. 예. 지금은 이곳에서 강원도죠. 예. 월남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사후퇴가 51년에 일사후퇴 아니에요? 서울을 기준으로. 예. 나는 12월 9일에 원산서 LST 배 타고 부산에 나갔어요. 부산에. 예. 그 선생님께서 북한을 일단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북한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4살에 해방이 돼가지고 예. 19살까지 북한 체제를 살아봤죠.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북한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북한 체제니까 지금은 더 아주 심화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북한,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 5년 동안 살아봤지만은. 그래서 내가 흔히 얘기해요. 박정희 독재 하지만은 박정희 독재 때 나는 또 한 10개월 고생됐잖아요. 박정희 독재에 비하면은 거기는 5,000배라면 진작이 되냐. 그때 그 운동권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린가 해요. 공산주의 독재 스탈린 그 독재는
박정희 독재 같은 건 애들 노름이에요. 정말 그건요. 자다가 자기가 무슨 잠꼬대를 할까봐 겁을 내는 데가 그쪽 체제라고요. 잠꼬대를 무슨 또 잘못된 그 실언을 할까봐, 그렇죠. 발언을 할까봐. 예. 예. 자기가 잠꼬대를 무슨 그런 잠꼬대를 할까봐 예. 겁을 내는 게 그런 스타일인 체제라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는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연평도 폭침도 그렇죠. 있었고, 뭐 이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네.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대선 기간 또 미사일 네, 쏘았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쏘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정은 체제가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손자인데, 근데 아직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리라 하는 것은 지금 딱 요거다 하고 짐작할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에서 오는 과정을 봐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북 체제가 원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수준으로 가닿을 것이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달라지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달라진다는 것이 그쪽에서 달라지게 되면 그 체제가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제일 잘하니까 지금 뭐 체코 사태니 동권 사태 뭐 이런 걸 다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죠. 5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남북 관계는 더 나빠졌죠. 예. 그때는 하여튼 그 1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45년으로 해방되기 이북 기자하고 대화가 가능했어요. 말하자면 지적인 대화, 자유를 두고 이념을 두고 체제를 두고 그러면 지금을 저는 완전히 그 왕조 체제를 변했잖아요. 거기는 세습 체제로 변해버리니까 그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 소설에서는 남쪽끼리 영어하고 진수하고 남쪽 지식인끼리의 대화가 진행되는 걸로 소설 전체를 꾸몄죠. 선생님께서 지금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다 보니까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데서 이걸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예. 어떤 내용이? 뭐 현재로는 참 친한 분이죠. 우리 등산도 같이 다니고 또 그동안에 뭐 문학하면서 저보다 조금 한 5살 아래지만은 근데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전체 그 주장하는 거는 이해해요. 그리고 또 시성도 있고 그때 이제 총선 대선 끝나고 이쪽에서 어떤 그런 쪽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어떤 남북 연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쪽을 썼는데 그런 시성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난 공감하지만은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대화 상대인 그런 남북 연합의 상대인 북한 체제가 전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치명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는 이번에 거기다 주안을 맞춰가지고 이북 체제가 지금 이렇다. 만약 깨놓고 하면 이런 거 아니냐. 아주 백성들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장례식은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하고 이거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뭐 3대 세습이라든지 뭐 독재, 수혜국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빠져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그 유근일 씨가 경향신문인가 그걸 썼더라고요. 2013년 체제에 대한 왜 그 쇄국주의 뭐 봉건 체제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 하는 거를 썼으니까 나는 그 얘기도 공감하죠. 공감하면서 이 우리 쪽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이걸 두고 진보 보수 이런 쪽에 이걸 편 갈라가지고 밤낮 투닥거리고 이렇게 싸우는 거 50년 동안 우리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계속 전 안보당 때부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여기서 이런 틀에서 우선 벗어나야 어떤 북쪽 백성들의 실제 국면을 실제로 좀 보고 지난번 선거 때도 뭐 진보 무슨 당인가 그 여자분 그런 분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참 우습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북한 체제를 5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예. 살아보니까 기본적으로 그쪽 체제가 어떤 건 알고, 그건 지금 그쪽 월남한 사람들을요, 1000명이면 1000명 다시 북에서 살아가면 안 가죠. 그러니까 고향은 그리워요.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런 체제 속으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런 체제에 있으면 문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상상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에요. 우리 원사서 고등학교 동창들 많이 나왔거든요. 예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월남한 거를 다 여행으로 알아요.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안 좋아졌다. 더 안 좋죠. 더 안 좋아졌죠. 예. 자, 이 북한이 그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하게 되면은 동구권 변하는 거 봤고, 예. 소련까지 망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도 저렇게 됐고, 또 중공이 저렇게 가고, 중국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김정일 씨가 알죠. 김정일도 죽은 김정일도.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변화를 했다가는 자기네가 무너진다. 맞아, 왕조 안에 예. 자기네 어떤 권력이 무너진다 하는 이거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뭐냐? 앞으로 제가 사실 이웃적 문화재단을 만들고 문학재단을 만들고 그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문학관 만들고 거기서 하려는 게 중국을 이용하는 거. 지금 중국이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예. 중국 대만 관계도 이번에 거기 좀 나와요. 중국 대만 관계에서 우리 배울 게 많아요. 예. 지금 현재요. 그것도 내 책도 하나 번역해가지고 2월 달에 나온다고 그래요. 중국 민간과의 대화라는 게 일본 세가에 한 1년 동안 연재됐던 걸 내가 번역 다 끝났어요. 예. 그걸 대만의 어떤 그 혼다라는 작가한테하고도 항해를 받았고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도 앞으로 이북을 변화시키려는 길은 중국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나는 우리 재단에서 하려고 그래요. 북한이 아무래도 중국 말은 듣다 보니까 그렇죠. 압력을 그쪽에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이 남북관계 오이사 조치에 따라서 남북관계 자꾸 끊어지니까 지금 중국 쪽에다가 기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무슨 광산 뭐 그런 거 굉장히 투자를 하고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북 광석을 중국으로서 사들여야 될 판이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건 알지만 중국이 어떤 이런 우려도 해요. 중국이 말하자면 이북을 집어먹을 거 아니냐, 예. 뒤에는. 예. 그러나 나는 중국도 지금 세계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걸 감안할 때 지금 시진핑 정권도 그건 감히 못할 것 같아요. 이북을 집어먹는다 하는 욕심은 못 내리라고 생각해요. 예. 박근혜 차기 정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언급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북에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한다고 할까요? 조금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보이대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나는 북한 제일 문제가 문화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이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백두산에서 몇 년 전에 그 이북 작가들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난 안 갔어요. 왜? 나 하나라도 안 가야 이북에 무슨 제대로 된 작가라는 게 제대로 된 문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이 찬양하는 문학밖에 그게 어디 문학이에요? 제대로 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안 가겠다 하고 난 안 갔어요. 그때도요. 그러나 딴 데 갈 사람들은 전부 가라. 많이 갈수록 좋다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남쪽의 어떤 문학의 진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나 하나라도 안 가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학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가위원장 만나가지고 예. 독재 안 된다. 맞대놓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문학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당신의 6대, 7대, 8대 그 손자들까지 해먹겠느냐. 고려조나 이조 때처럼 계속 500년, 1000년 해먹겠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그 자손들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살 수 있게 까다피처럼 죽질 않고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터를 지금부터 난 멀리 내다보면서 문학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아주 듣기 싫지 않을 걸 아니에요. 예. 자기는 자손들을 위한. 근데 이런 길은 문학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과거 일제시대 때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국가들이 점령할 때 문화 그렇죠. 이런 걸로 점령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중요하죠. 방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막고 예. 위해서 명치 유신으로 변할 때도 예, 뭐 예. 군부로 하는 걸 뭐 사카모토 료마라는 거 예. 가츠카이슈 요 몇 사람이 그 일을 해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판문점 2, 예, 두 번째로 이제 소설을 펴내신 이호철 소설가가 함께 남북 분단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